우리나라가 3050 클럽 안에 들어가는 7번째 나라예요. 3050이 뭐냐면 30은 GDP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걸 말하고 50은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나라를 말하는 거야.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면서 GDP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이상인 나라가 많을 것 같아도 그렇게 안 많아요. 7개 나라, 7개. 우리가 그 7번째예요. 당연히 이제 미국이 제일 앞서고요. 미국은 GDP가 1인당 GDP가 6만 5천 달러예요. 정말 상상을 불허하죠. 1만 5천 달러면 우리 돈으로 1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7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이,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평균으로 7천만 원이라는 거죠. 그 4인 가족이면 3억에 육박하는 돈이죠. 일본이 그 뒤를 따르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고 프랑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순으로 그 다음엔 우리가 7번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GDP가 더 높은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인구는 그렇게 인구도 중요해서 3050이라 한 거예요. 이렇게 제일 GDP가 높은 나라는 이제 스위스 또는 룩셈부르크가 1등이었다 하기도 하고 스위스가 1등이었다 하기도 한데요. 그런 나라들,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이 꽤 높은데 거기는 인구가 이제 1,000만 명이나 몇백만 명대 이렇게라서 그렇게 경제 규모로 보면 크진 않아요. 우리 경제 규모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총 생산량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한 10번째, 9번째, 10번째 들어갑니다. 전 세계 200여 개 나라 중에 우리가 이제 5%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죠. 우리나라가 1년 GDP가 이제 1조 6천억 달러, 1조 7천억 달러 정도에 육박하고 그 비슷한 나라들이 이제 러시아, 스페인, 캐나다,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비슷한데 우리가 러시아나 캐나다, 브라질보다는 좀 뒤로 떨어지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에 지난해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을 앞서서 조금 앞서서 이제 우리가 9위, 10위에 이르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우리가 이만큼 잘 살다는 의미를 얘기한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얼만큼 성장했냐를 생각하면 놀랍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1950년대에는 53년, 54년, 55년은 GDP가 1인당 GDP가 총 얼마였냐면 67달러, 70달러. 이렇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다르겠지만 생각을 해보면 70달러에서 지금 32,000달러가 됐어요. 우리나라 이제 올해 2021년이면 32,000, 33,000 이렇게 나오는데요. 70달러에서 33,000달러. 야, 이건 몇 배지? 이거는 한 50배 되나요? 40, 50배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성장률을 살펴보면 1970년도가 한 350달러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10여 년 사이에 70달러에서 350달러 됐으니까 한 7배가 된 거고 또 70년에서 80년, 1970년에서 350달러에서 1980년 1700달러가 됐어요. 그 또한 놀랍죠. 350달러, 1970년만 해도 북한은 500달러가 넘었어요. 1970년도까지만 해도 북한보다 우리나라가 못 살았습니다. 1인당 GDP가 차이가 많이 났죠. 그런데 1980년이 되자 1700달러가 넘었어요. 이렇게 1700달러는 정말 가난한 나라거든요. 근데 350달러에서 1700달러가 됐다니까 이걸 입이 똑 부러지는데요. 그 다음에 1970년에서 1980년 또 10년 지난 데 보니까 우리나라가 1700달러에서 6500달러. 그것도 굉장한 성장이죠. 1700달러에서 6500달러 됐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1988년 이런 때는 한 5,000달러, 5천 몇백 달러 됐겠네요. 88 올림픽 막 하고 그럴 때.
1만 달러가 넘은 게 95년도인가 그때 1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뭐 이렇게 3만 2천, 3만 3천 달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대단하죠. 2만 달러가 넘은 지가 이제 2005년도, 4년도 이때 2만 달러,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2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훨씬 15년이 지난 지금 3만 달러가 넘고 3050 클럽에까지 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우리나라의 성장은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래서 이제 유엔이 생기고 난 다음에 뭐 아시아 국가, 뭐 남미 국가, 뭐 이렇게 국가 기준을 나누는데 선진국이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 A 국가, B 국가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선진국으로 이렇게 편입이 된 유엔 기구가 생긴 이후로 선진국 편입이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제 이렇게 일본은 일찌감치 선진국이었어요. 네. 중국이 막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 같아도 중국의 GDP 1인당 GDP는 이제 11,000달러 정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중국이 많이 뭐 G2 국가이긴 해도 1인당 GDP를 생각을 하면 뭐 그렇게까지는 않죠. 그러나 전체 총생산량 하면 무시무시하죠. 미국이 21조 달러 정도 되고 중국이 15조 달러 정도 되니까 곧 있으면 미국의 총생산량보다 중국이 총생산량이 더 높을 거다 해서 미국이 긴장을 하고 그렇게 견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국은 그렇게 총생산량 때문에 거기에 또 따르는 정책이나 이런 것의 무서움 때문에 우리가 무서운 것이지 1인당 GDP는 우리가 3배 정도나 높은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우리보다 높아요. 세계 경제 3위 국가예요. 우리는 독일이 일본보다 더 이렇게 경제 규모가 큰 줄 생각하고 있지만 일본이 훨씬 더 큽니다. 5조 달러가 넘어요. 그러나 이제 1인당 GDP는 독일이 훨씬 더 높죠. 그런 거 저런 거 얘기하면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성장을 했나 해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성장이 이만큼 이룬 건 경제적 성장을 이룬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원조죠. 원조 받은 나라가 모두 다 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 아프리카도 원조를 많이 받고 남미 지역에도 아시아 지역에도 다 원조를 많이 받습니다만 원조를 많이 받는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닌데 원조도 성공의 요건 중에 하나죠. 대부분의 나라는 원조를 받고 성공한 나라는 거의 없죠. 거의 대한민국만 있을 뿐인데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 보니까 미국이 100조 원을 썼다든가 1000조 원인가요? 1000조 원을 들여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을 재건하기 위해서 재건하려고 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프가니스탄 주둔하고 뭘 하고 하는데 약 1000조 원을 썼다라고 그렇게 10여 년 동안 10년인가요? 10여 년인가요? 그렇게 20년 동안 1000조 원을 썼다라는데요. 그런데 결과는 지금 카불이 탈레반한테 오늘 탈환됐죠. 어제 탈환돼 가지고 그렇게 빨리 탈레반한테 질 줄은 몰랐다. 이제 미국도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 엄청난 지원에도 아프가니스탄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듯한 그런 인상이 보여졌습니다. 그 말고도 전 세계를 찾아보면 많아요. 그러나 원조로 인해서 이렇게 이룩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 해도 그래도 원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라가 아니라 개인으로 놓고 봐도 우리나라에서 개개인으로 놓고 보면 원조를 받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기초수급자가 원조를 받는 분들이죠. 국가에서 원조해 준다 하지만 사실 세금을 걷어서 원조를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낸 세금으로 기초수급자들은 수급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기초수급자들의 생활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그
굉장히 어려운데 수급을 받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나도 수급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진짜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수급이라는 것은 절실한 거예요. 수급을 받지 못하면 그냥 겨울에 얼어 죽고 여름에 떠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 입장에서 원조라는 것은 정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습니다. 원조가 충분치 않아서 어쩌면 아프가니스탄은 좀 그 원조라는 게 군인들에 대한 원조이기 때문에 좀 정치적 원조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차관을 들여다가 성장한 나라잖아요. 독일에서 차관을 들이고 또 일본은 차관은 아니고 이렇게 전후 보상금으로 2억 달러 받았나요? 1억 5천 달러 받았나요? 이렇게 좀 받았어요. 그런 거 받고 독일에서 차관 받고 미국에 지원 받고 그렇게 해서 포항제철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88도로가 아니라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현대자동차를 만들고 원조로 이렇게 독일에서 우리나라가 뭐가 좋다고 차관을 빌려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어려운 나라 뭐 좀 도와주면 낫겠다 싶어서 그런 거겠죠. 그런데 사실 국제적으로는 원조는 일찍부터 OECD 국가들 사이에서는 의무적 조항 중에 하나였어요. OECD 국가들이 서로 다른 나라들을 원조해주자라고 해서 모인 단체가 DAC라고 닥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뭐 디벨로퍼 어시스턴트 커뮤니티라는 DAC라는 단체인데요. 국가들 모이며 일찍 1960년부터 이제 이런 것이 활동을 했으니까 이 DAC에서는 이제 OECD, DAC죠. OECD 국가들 중에 공여국이라고 그래요. 다른 나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나라. 그들이 모여서 DAC라는 걸 조직했는데 거기의 목표는 GNI의 국민 총소득의 1%? 3%인가요? 3%가 목표인가요? 3%를 이렇게 어려운 나라의 개발 원조에 쓰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여국들은 어려운 나라들을 원조해 줘야 된다. 무상으로. 뭐 차관이 아니라 그냥 무상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고 우리나라도 그 혜택을 많이 받따라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뭐 밀가루 받고 초콜릿 받고 뭐 받고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해서 받게 된 거죠. 뭐 정치적인 어떤 이유로 대한민국을 50년대 60년대 도와줄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OECD에서는 이런 공여국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공여국이 됐어요. 좀 늦게 됐죠. 2009년에 공여국의 24번째로 가입이 됐어요. 아마 이제 받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로 전환한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할 정도로 전 세계에 그렇게 많아도 이 공여국은 뭐 이렇게 작은 나라 큰 나라 관계가 없어요. 어느 나라든 이제 그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면 다 할 수가 있는데요. 24번째로 가입을 했다라는 것은 2009년도에 굉장히 우리나라도 성장을 많이 했다라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서 공여국이 되면 거기에 기준에 합당하게 활동을 해야 돼요.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공여국들은 DAC 회원국들은 자기 GNI에 얼만큼 정도는 써야 된다라는 것을 매년마다 기록을 하고 그걸 발표를 해요. 우리나라는 정말 2009년도에만 해도 시작을 했으니까 정말 적은 나라였는데 매년마다 10%씩 성장을 했어요. 그게 이제 ODA라고 해가지고 경제 개발 원조를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만큼씩 매년마다 쓰고 있는지 그것들을 하고 있죠. 우리는 코이카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코이카라는 거 들어봤을 거야. 안 들어봤나? 코이카. 뉴스에 한 번씩 나와요. 코이카 이래가지고.
이제 거 가서 이제 외국에 가서 경제적 지원도 해주지만 주로 이제 뭐 학교를 지어주거나 우물을 파주거나 또는 뭐 그 법적인 어떤 법률 지원을 해주거나 다른 경제 금융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인데요. 그 해외에 가서 원조 활동들을 하는 것을 코이카에서 코이카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3조 2천억인가를 이렇게 그쪽 예산에 썼어요. 그러니까 2009년도만 해도 뭐 몇백억 달러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몇백억 원을 시작해서 3조 원 이상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이내 이곳에 2배로 증액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DAC, OECD에 서약을 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2배 이상을 10년 이내에 달성을 하겠다. 그렇지만 GNI는 총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GDP하고 GNI는 서로 다른데 그냥 같은 거로 생각하세요. 복잡해요. 그 얘기를 하면 7, 8, 5 갖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고요. 국민 총소득의 지금 0.2% 정도도 채 되지 않아요. 3조 달러라고요. 3조 원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0.3%까지는 목표로 삼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3조 원만 해도 큰 돈이잖아요. 그 돈을 들여서 해외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이 그게 세계에서 15번째라고 그래요. 15위. 15위면 대단하죠? 네,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까 3050 클럽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 7번째다. 또는 경제 규모로 총 생산 규모로 19번째, 10번째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만큼은 돼야죠. 국제 원조도. 그러나 2009년에 가입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성장한 거는 매년 10%씩, 11%씩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도운 것은 그것도 역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해외에 가서 자원봉사자 수는 미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에요. 이제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해외에 가가지고 자원봉사하는 그런 것이 정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앞으로도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왕에 이제 예산을 쓰는 거 뭐 이번에 국민들한테 얼마 주기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런 국제개발위원회 원조 해주는 이런데 훨씬 더 많은 최소한 3배, 4배 많으면 많을수록 10배까지도 그러니까 진짜 3%까지 GNI에 3%까지 쓸 수 있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이걸 중요하게 공약을 내세워서 이렇게 할 거예요 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 저 혼자 그냥 이렇게 쓰면 정말 좋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적인 개발 원조에 의해서 이만큼 성장했듯이 또 다른 대한민국이 반드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개발 원조가 필요한 나라는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10번째, 9번째, 7번째로 잘 살고 있는 나라예요.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나라들이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 55개국인데 아프리카 55개국 중에 한 나라 하나라도 우리나라 발뒤꿈치라도 따라온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래도 조금 낫다 해도 거의 안 됩니다. 이제 뭐 4,000달러, 5,000달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23만 달러. 안 돼요, 그게. 저 남미에 얼마나 뭐 나라들이 많아요. 역시 거기도 다들 허덕이고 힘들어요. 그러나 인구는 아프리카가 계속 늘어요. 제가 자주 설명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0.84, 출산율이 0.84라고. 그래서 인구가 줄고 있다고. 해마다 작년부터 줄기 시작해서 작년부터 10,000명 당장 줄었어요. 올해부터 해서 이제 올해 3만 명, 내년에 5만 명, 그 다음에 10만 명 이렇게 점점 줄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아프리카는 인구가 점점 느는데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이나 인구가 늘어요. 왜냐하면 출산율이 7이니까. 니제르는 7이에요.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은 6이고, 아프리카의 제일 낮은 나라가 한 3.5에서 4 정도 돼요. 이집트가 약간 낮은 편인데 4야. 3.8 뭐 이러면서. 이 3.4라는 것은 한 사람이 결혼을 하면 최소 5명에서 6명 아이들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에 2~3명만 낳는 애도 있으니까. 대부분의 형제들이 6, 7명 아니지 7, 8명 정도 낳아서 몇 명 죽어. 영아사망 확률은 또 높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세계 경제는 뭐 지금 자본 경제가 굉장히 이렇게 그 코로나로 인해서 빚이 늘고 국가 부채들이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요. 잘 사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대로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풀었고, 못 사는 나라는 못 사는 대로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어쨌든 빚을 빚을 못 끌어들이면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채무들이 엄청 부채가 늘었는데요.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돼야 되겠죠. 해결이 안 되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전쟁이 안 일어나서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곳은 잠재적 고객이다. 대한민국에.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갖다 팔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물건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그 골고루, 예전에는 미국을 제일 많이 팔았고 그 다음에는 중국이 더 많이 그 다음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더 많이 팔죠. 중국에서 원자재로 자꾸 반도체나 이런 거 사가서 우리나라는 그걸로 공급해서 중국은 그걸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파니까. 중국의 수출을 제일 많이 하고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는데 그 비율이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쏠림 현상이 심했는데 점점 이제 우리나라가 아세안 국가로 확대되고 유럽으로 확대되고 남미나 저쪽 아프리카로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그런 것이 반도체하고 뭐 전자제품뿐만 아니에요. 폰 이런 것뿐만 아니고 심지어 농식품도 우리가 수출을 정말 많이 하고 있죠. 초코파이 같은 거, 라면, 불닭볶음면 이런 그런 이제 식품류도 우리나라 것들이 전 세계에 어떤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점점 그 양도 많아진다라는 건데요. 저는 우리나라 식품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식품 정말 깨끗하고 맛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도 지금 우리나라는 농업으로 선진국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사이에 농업 선진국이 돼 있어요. 세계 5번째 안아들 만큼 농업 선진국이야. 독일, 일본, 우리나라, 중국 이 정도 돼요. 우리가 독일하고 이렇게 그 맞짱을 뜨는 게 농업이에요. 농업. 반도체는 1등이지만 그 의외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농업이 세계에서 이게 독일이나 일본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농업 생산 그렇게 해가지고 식품으로 이제 하는 거, 또 K컬처에서 K문화에서 K팝이라든지 K 그 영화, 무비, 또 드라마 이런 것들도 엄청 세계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우리가 좋아하면 세계인이 좋아하는 거다. 우리 김치 좋아하잖아요. 김치도 점점 좀 세계로 넓어지고 있죠. 우리 또 그 삼겹살 좋아하잖아요. 이거 점점 세계에 통하지 않겠어요? 삼겹살? 대한민국에서 하면 세계로 다 통해. 우리 입맛이 세계의 기준이 될 수 충분히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또 친우님도 친우님이 뭐냐면 치킨. 치킨이 뭐 우리나라 최고잖아. 얼마나 치킨 소비가 많으면 친우님이라고 하겠어. 친우님. 아이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저녁마다 시켜 먹는가 봐. 그래 이제 치킨도 우리나라보다 맛있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어디 가면 우리나라보다 치킨을 더 맛있게 하겠어요. 삼겹살을 어디 가면 더 맛있게 하겠어요. 예, 또 우리나라는 또 그 말고도 웰빙 식품들이 굉장히 많죠. 나물 이렇게 삶아서 무치고 하는 것들은 다른 나라 없어요.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수출되고요. 뭐 스낵이라든지 과자 뿐만 아니라 이제 가공식품, 또 우리나라 잘하는 게 또 1인 뭐라 하지? 그러니까 편의점 가면 1인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 식품 뭐라고 그러는데? 아니, 혼밥 말고요. 1인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그쪽 게를 뭐라고 그러는데 잊어버렸어. 그것들도 엄청 많잖아. 미역국, 무슨 탕 뭐 해가지고 많이 편의점 가면 쫙. 여러분들은 집에서 해 먹으니까 그 살 일이 없지만 여러분의 아들 저 서울에 가서 자취하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거 가가지고 편의점 가서 그거 하나 해가지고 하는데 비비고에서 그거 많이 하잖아 보면. 네. 그런 것들도 세계적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 건 처음에 전투시장 식량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하나의 어떤 그 분야로 발달돼 있는데 맛있어요. 어지간한 보살님이 해주는 것보다 그냥 편의점에 있는 그 무슨 곰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사과를 해 먹는 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그것은 세계에도 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에도. 저는 이제 이렇게 코이카 얘기를 하면서 세계 개발 원조 이렇게 어려운 나라 이런 나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학교를 지어주고 또 한글을 또 빼놓을 수 없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성장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개발 원조도 해외에서 원조 받은 것도 있지만 한글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한글 덕에 우리는 이만큼 성장했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한글 우리가 이제 평상시 구어체로 쓸 때 존댓말을 하고 뭐 하고 비속어 이런 것들은 참 어렵지만 한글 가나다라에서 이렇게 각야 거겨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알파벳보다 몇 배는 더 쉬워요. 외국인들도 그렇고 실제로 옛날 우리 18세기 19세기 옛날 문헌 보면 한글을 언문이라고 하면서 너무 쉽다. 그냥 주부들도 여성들도 일주일이면 다 뗀다. 그런 걸 자주 보고 실제로도 외국인들도 어떤 사람들 하루 만에 다 띄었대. 하루 만에 나는 한글 다 깨쳤다. 좀 늦은 게 일주일이 돼. 정말 공부 안 하면 한 달 정도에서 이제 한대.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영어 했을 때 A, B, C, D, E 열심히 항상 이제 많이 외워야지 이제 그걸 겨우 띄고 그 다음에 How are you? Hi, hello 이거 이제 많이 해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겨우 하는데 그거 한다고 뭐 이렇게 써지나요? 헬로 할 때 뭐였지? 이렇게 L이 하나인가? 두 개. 이게 어렸을 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글은 그거보다 훨씬 더 쉽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글자를 깨우치면 글을 읽을 수가 있고 그러면 지식이 들어오고 지혜가 생겨요. 그러니 우리가 세계의 많은 제3세계 국가, 아프리카의 중동에 뭐 이렇게 남미에 이런 많은 나라들이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 때문에 고생하냐면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다 경제가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다 독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 제도가 잘 안정이 돼 있으면 그러면 경제는 저절로 성장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위험한 때가 많았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경제 개발을 많이 했지만 말년에는 이제 독재를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한글이 없었으면 독재가 계속 됐을 수도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도 독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만약에 한글이 없었다면 독재가 계속 됐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한글을 익히고 우리나라는 특히 교육열도 높잖아요. 그 쉬운 한글을 모두 다 깨우치고 교육을 많이 시키니 독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또 개발원조위원회에서 우리가 이제 비용을 많이 들여서 써도 된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 또는 젊은 청년뿐만 아니라 40대에 퇴직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담 오면 골치 아파요. 뭐라고 제가 해답을 제시해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런데 개발 원조 이렇게 코이카에서 뭐 20대든 40대든 지금 대한민국의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국내에서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은 정말 제살깎기고요. 이거는 이게 나중에 같이 죽자는 거거든요. 그러나 해외로 다 보내면 그러면 그런 식으로 비용을 쓰는 건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그것은 인재 양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세트로 같이 보내면 돼요. 삼성에서 원조 받고 LG에서 원조 받고 현대에서 원조 받고 거기에 코이카에 뭐 있으면 에어컨도 달아야 되고 핸드폰도 써야 되고 거기 자동차도 있어야 되는데 현대차 쓰고 그 삼성 갤럭시 쓰고 LG 저 이렇게 그 에어컨 달고 경동 도시가스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같이 세트로 가서 하고 거기에 오리온 제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초코바이도 좀 팔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러면 세계적으로 아프리카든 중동이든 남미든 얼마든지 더 확장을 해서 해낼 수 있다. 우리나라 인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현재 젊은이들과 나이 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도전할 줄을 몰라요. 근데 해외에 나가면 저절로 도전하게. 해외에 나가면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요. 어쩔 수 없이 활동해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괜한 썰을 푸네요. 오늘 여러분들을 데리고 그래서 이만큼 성장을 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경제적 성장을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정말 정신적 성장도 그렇게 해냈나. 정신적 성장을 우리가 70배, 60배 성장했어요. 1954년보다 70배, 60배를 성장했으면 그때보다 지금의 정신적 성장 그만큼 해냈나.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신적 성장은 더 느려지고 더 약해지고 마이너스 성장이 되기가 쉬운데요. 그래도 우리는 불법을 만나서 죽기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성장하거나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총력을 다해야 돼요. 경제적 총력은 이제는 뭐 연세가 있는 분들은 경제적 총력은 이제 빼고 연세가 있으시면 55세, 60세 이상이 되면 경제적인 것은 이제 됐습니다라고 이 정도 했으면 됐어요라고 하고 그 이후로는 이렇게 정식적 성장을 위해서 매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열심히 달려가지 않으면 기울어지는 운동장이에요. 60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정신적으로는 마이너스, 뭐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마이너스죠.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아무리 달려가도 정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 60세 이상의 정신적 상황이에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내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공부를 게을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앉혀놓고 뭐 GDP가 어쩌고 GNI가 어떻고 DAC가 어떻고 코이카가 어떻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머리 녹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안 듣고 스님 이상한 말 하고 있다면 녹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별 관심이 없어하고 백중기도 알았더니 이상한 얘기나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머리가 낡아가지고 낡아서 이제는 점점 쓸모없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힘들어도 듣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하니까 좀 쉽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고 알아들으려고 하면 일단 이해하고 알아들으면 대화가 돼요. 사람들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면 아들, 딸들하고도 대화가 돼요. 아들, 딸들하고 금강경 얘기를 하겠어요. 백중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들한테 나 지금 백중기도 하러 가. 아들, 딸들이 우리 엄마가 백중기도 하러 간다면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오히려
아이씨, 하면서 이제 그럴 수 있다고요, 이게. 그러나 이제 백중기도 하러 갔더니 스님이 아니 GDP 우리가 3050 국가를 기억을 하라고요. 그럼 아들도 모르거든. 3050 국가가 뭔지. 우리나라가 60년대부터 이렇게 성장. 아이 코이카의 말씀을 하시던데 아들도 코이카가 뭔지 모르거든. 애들 아직 잘 몰라 코이카가 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이야기들을 아들 딸이 아니더라도 젊은이들 또 텔레비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텔레비 스님이 하던 얘기인데 한 번 더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머리가 녹슬지 않고 더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면서 어떤 정신적 저 위에 있는 큰 에너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지장보살 해야지 커다란 정신적 에너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현실 세계에 쪼달리면서 그것에 이렇게 막 하는 안달하는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또 그렇지만 이런 이제 그 경제, 정치, 세계, 역사,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관심을 갖고 해야지 정신적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예? 그만하라고? 네. 가서